easy.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침 일찍 잠이 덜 깬 아이를 차에 태워 아이를 돌봐줄 집으로 가는 도중 백미러에 비친 아이의 얼굴 표정이 뭐라 형용하기 힘든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 입을 떼었습니다. 딸아 고마워 라고. 그러자 딸아이는 뭐가? 라고 물었고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딸이어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자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한 얼굴로 엄마 딸 되려고 열심히 헤엄쳤어 라고 말하더군요. 미안함과 고마움 중에 고마움을 선택한 것이 큰 기쁨을 일으켰습니다. 매 순간 선택이라는 답지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요? 오늘 제가 선택한 말은 반갑습니다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네. 이 인사말 하면서요. 네. 신경을 썼던 게 요즘 방송을 들어보니까 처음 이 말을 할 때 목이 잠겨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맑은 목소리를 내려고 한번 쥐어 짜내 봤어요.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맑은 목소리를 내려고 이제 노력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말하고 표정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그렇게 낼 수는 없고 표정도 제 함께 표정에서 가야지. 그게 보였나요? 네, 굉장히 밝게 하려고 막 애쓰시는 그런 뭐 모양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의 어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렇죠. 네, 환갑잔치라고 할 때 60세가 환갑잔치잖아요. 한갑 그러죠. 네, 갑자. 원래 한갑인데 이제 환갑으로 이렇게 변화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갑은 한갑 60에서 30이 30년이 되겠네요. 네, 30년이 반갑이래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의 의미가 30년 만에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는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히 깊은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말도 알고 보면 이렇게 예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것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면 또 더 큰 의미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예,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net 참나-1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과 상담 유형, 즉 방문 상담인지 전화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를 구분해서 A4 용지 1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사연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사연이 좀 많이 너무 안 들어오죠? 네. 이 박사님 떠난 다음에 팬들도 같이 싹 물러갔는지 좀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 상담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 상담도 별칭을 보내주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별칭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잊어먹기 전에 우리 8월 둘째 주 일요일 날 8월 10날이 되는 거죠? 네, 8월 10 그날 여기서 공개 방송하죠. 네. 네, 공개 방송 여기 안가에서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때 좀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차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메일 상담이나 아니면은 내 방에서 방문 상담 해주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오랜만에 얼굴 뵙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황도 궁금하고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방문 상담자 앞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시죠? 네. 저도 첫 방송할 때 너무 많이 떨었어요. 네.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첫 방송 나오신 거. 그러니까 시즌2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네. 여기 이렇게 할 때. 네. 목소리가 좀 많이. 긴장하는 거 느꼈어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윤정 선생님이 긴장하신 거 하고 네. 지금 본인의 긴장 정도하고 어느 게 더 심할까? 저는 지금 되게 혼나러 온 것도 아닌데 되게 혼나러 온 것처럼 손이 좀 떨리고요. 좀 아까는 지금은 좀 덜한데 아까는 좀 식은땀도 많이 났고요. 좀 지금 청취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누군데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그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21살 대학생이고요. 별칭 여기서 부를 이름은 네, 누노라고 합니다. 누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누노는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인데요. 그냥 별칭을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가 누노여서 골랐어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면 본인도 좀 기타를 좋아하시나요? 네. 잘 쳐요? 잘은 못 쳐요. 얼마나 되셨어요, 기타? 친지는 지금 한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휴, 그러면 잘 하시겠네요. 뭐 좀 띄엄띄엄 쳐서. 근데 오늘 이제 보내주신 사연도 보면 웬만큼 수준이 있어도 자기는 못한다 이러실 분이에요. 그죠? 네, 내친 김에, 네. 내친 김에 이제 오늘 상담하고 싶은 내용, 네. 도움받고 싶은 내용, 그걸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이야기할 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고 들어간다는 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연 보낼 때 저는 이제 남들보다 한 계단 아래 있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저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기분이고, 저 사람은 되게 나를 이렇게 밑으로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보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로 계속 느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래도 싶었습니다. 주눅이 드는 건가요? 네, 주눅이 좀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 같은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주눅 드는 게 모든 면에서 그래요? 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음식점 가서 뭐 주문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고요. 그냥 조그맣게 뭐 여기 순댓국 1인분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순댓국 1인분이요 이렇게 못하고 여기 순댓국 1인분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네. 왜 그래요? 그냥 식당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때도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좀 일부러 고치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은 없나요? 딱히 그렇게 노력을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해봐, 뭐 내지는 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딱히 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아서. 혹시 뭐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거나 뭐 인간관계에서 네. 그 뭐 당한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왕따라는 말을 우리 빼죠. 왕따 당한 경험은 없는데 이제 좀 괴롭힘 당한 적은 있죠. 그래요? 네.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언제 무슨 일로 괴롭힘을 어떻게 당해봤는지. 단발적인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반에서 소위 뭐 잘 나가는 애들한테 일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양아치라고 해둘게요. 좀 껄렁껄렁한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이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 방과 후에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무시하고 그냥 집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너 어제 왜 안 남았냐 하면서 억지로 잡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 그 아파트 단지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서 한 10명한테 둘러싸여서 좀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10명한테? 네. 이유도 없이? 걔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유는 모르고요. 왜 때리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때리던가요? 그냥 되게 네가 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그냥 같아요. 너 보기에 기분 나쁘다. 네. 그 10명은 같은 반 친구 10명이에요? 아니요. 같은 반은 2명이었나 3명이었나였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다른 반 애들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네. 왜 맞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짐작되는 바는 없어요? 짐작되는 거는 제가 원래 좀 수업 시간 같은 거에 좀 참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네, 질문도 하고 뭐 손들고 뭐 발표하고 그러니까 발표는 아닌데 이제 뭐 대답? 네 그런 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면 거기에 이제 정답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가끔씩은 선생님이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이거 아닌가요라고 불쑥불쑥 좀 튀어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는 게 좀 걔들 입장에서 좀 고깝게 보였나 봐요. 주사식 뭐 잘난 척한다. 네, 약간 좀 제 짐작은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거 저기 그 나이 또래 그 애들이 보기에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반에 있는 몇 명이 우리 반에 재수 없는 자식 하나 있는데 좀 손 좀 봐주자 뭐 이랬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남의 일이면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당한 나로서는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쵸. 뭐 그러면 그냥 수업 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기분도 들고. 아니 그건 걔들 눈이고. 그렇죠. 그걸 한 번 당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일은 이제 다시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제가 그냥 학생부에 찔러서 걔들이 되게 좀 곤란하다. 다음날 6교시까지 계속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거의 안 건드렸고요. 이야 잘했다. 신고정신. 용기 있네. 그냥 좀 억울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그때 자기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 그냥 넘기지 않고 네. 신고도 하고 네.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찌그러들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네. 또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그랬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이제 입학 성적으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40명 정도를 추려서 심화반이라는 걸 해요. 제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부 잘했으니까 들어갔겠지.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좀 저를 좀 고깝게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몇 명.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폭행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잠깐 자습 시간에 자습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갑자기 뭐 버려진 과자 봉지라던가 아니면 쓰다만 휴지 조각이라던가 그런 게 좀 제자리에 이렇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장으로. 네. 그런 거를 되게 좀 한동안 겪었었어요. 그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 그 심화반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네, 그분이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넘기셔서 제가 뭐 큰 피해도 아니니까 시정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버티다가 그 다음 해 3월에 그냥 심화반을 그냥 제 발로 나왔죠.
그 자유 탈퇴가 가능했던 거였어요? 네.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다음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니요. 빠지면 그냥 그 인원은 결혼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3학년 때 가니까 30명 정도였다는 거 해보면. 그러니까 빠진 애들이 몇 명 있었군요. 네, 저 말고도. 저 같은 이유 아닌 애들이 더 많았지만. 그때 그 괴롭히는 애들이 그렇게 한 애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런지도.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직접 하지 말라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도 혹시. 잘 모르죠? 그것도 역시 뭐 혹시 짐작되는 바는 있나요? 짐작되는 바... 그때는 그렇게 뭐 나서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영문을 정말 모르는 네. 미스테리. 네. 그 일로 해서 네. 그 심화반에 들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딱히 영예롭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고요. 네,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1시까지 공부하니까 귀찮아 이런 오히려 그런 강했죠. 적이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로 해서 충격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충격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좀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냥. 싫은 사람이 생기는. 네. 그게 지금 이제 중1 때, 고1 때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뭐 또 다른 기억나는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뭔가 행위로 막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애들이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외모 비하 발언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면 외모 비하 발언? 네. 그런 거 그냥 애가 좀 뚱뚱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돼지니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데 머리가 기니까 약간 오타쿠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 넘겼죠. 속으로는 이렇게 쌓아두고. 그래. 네. 겉으로 쿨한 척 하니까 네. 애들도 별로 충격 안 받는 줄 알고 계속 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거 담아두는 기간이 되게 길어서.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다 기억해요. 야. 뒤끝. 네. 뒤끝 장렬. 네, 뒤끝이 한 5년 가요. 5년밖에 안 가요? 평생 안 가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긴 게 5년이라서 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고1 때면 아직 5년 안 지났잖아. 그쵸. 근데 중1 때 그거는 지금. 근데 걔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남은 게 아니라서요. 악감정은 이제 걔들한테 있구나, 고등학교 때. 네. 또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과는 다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캠퍼스 돌아다니면 마주치니까 그럴 때마다 그 기억이 나죠. 그러면 기분 나쁘겠네요. 그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네, 서로. 어쨌든 서로 싫어하는 사이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불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연 보내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 네. 자꾸 이렇게 겁내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 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네. 뭐 짐작가는 뭐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아무래도 그런 비하 같은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당했으니까 특정한 누구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비하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걱정부터. 네. 지레 이제 겁부터 먹는. 네. 그 경계태세를 네. 갖게 되는.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네. 누노님 그 고등학교 시절 지내올 때, 네. 그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내 속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있으셨는지 어떤지. 근데 이런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 딱히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내가 속으로 이제 상처받고 그랬던 거. 이거 정말 이제 심각한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누구한테도 못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뭐, 야, 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놀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하는 친구한테 아, 저 자식 재수없어.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라고 하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도 제가 나를 저렇게 비하하는 발언하는 거 저 새끼 되게 재수없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다 속으로 다 쌓아놓은 거죠. 안에만 계속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얘기 안 하고. 또 왜 계속 쌓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응할 가치를 못 느껴서 했던 것 같은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근데 그거는 위축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그냥 그동안도 계속 쌓아왔는데 그냥 대처를 계속 똑같이 한 거죠. 아무래도 관성으로. 그냥 쌓아온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쌓아오게 됐었고요. 굳이 뭐 겉으로 지금 와서 뭐 드러낼 거야 뭐. 그럼 지금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계속 쌓아왔던 것들이 누노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피하게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화되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그걸 반추한다 그러는데 곱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내 속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버리게 돼서 사람 일반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어떤 소리를 들을까 봐 겁내게 되고 하는 식으로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독이 퍼지는 것처럼. 딱 이 비유가 제가 쓰고도 참 마음에 드는데 정신적으로 독이 퍼지는 거죠.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뭐 이런 거 쌓아두는 거 말고도 되게 화나도 겉으로 거의 안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도 뭐 나는 화부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화가 나면 겉으로 안 보내고 다 쌓아둬서 나는 화부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스스로 카톡 상태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놓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수동적 공격성이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뭐라 그래 화내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화내서 좋을 건 없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디다가 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이제 속에서 쌓여서 요즘은 예전 같았으면 별로 화내지 않았을 일에도 화가 나는데 그거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상태예요, 요즘. 그 한참 돼지라고 이렇게 비하 발언을 듣고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때와 지금의 상태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주변인가요? 하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심한 돼지는 아니거든요. 좀 통통하지? 근데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쵸 체중에 좀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는 좀 변화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돼지 소리 듣기가 싫어가지고 살 빼야지 해서 한 10 몇 킬로를 뺐어요. 한 15kg 정도 남짓하게 뺀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아직은 뚱뚱하니까. 목표는 앞으로도 한 20kg 더 빼는 거. 그렇죠. 뺀 만큼 더 빼면 되잖아요. 반은 성공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빼보고 나니까 네. 어때요, 마음이? 근데 뺐다고 바로 이렇게 마음까지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그냥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굳이 엄청 친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를 저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음 상태로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직도 주눅 든 상태니까. 그 주눅든 상태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게라도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죠. 제가 이 상태로 오는데도 시간이 뭐 짧게 걸린 건 아니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네. 좀 이렇게 위축되고 눌리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자기 방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네.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위축되는 게. 근데 이렇게 막 학생부에 찌르고 그런 거였잖아요. 중학교 때도. 근데 당사자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한테 뭐라고 하지 못한 거는 초등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항상 선생님들한테 청하거나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내 힘으로 맞서서 그걸 헤쳐나갔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정말 딱 한 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저 평소 때 되게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은 이제 음악 시간 준비물이 단소여서 단소를 다들 갖고 왔는데 단소로 계속 저를 막 쿡쿡 찌르고 머리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제 일어나가지고 걔가 도망치니까 뛰어가서 원래 제가 달리기가 되게 느린데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건지 달려가서 뒷덜미를 잡고 머리통을 갈겼어요. 그거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그놈이 전혀 그렇게 못했죠. 않아. 근데 그 이후로도 좀 깐죽되긴 했었어요. 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 상대방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든지 간에 행위를 한 사람한테 결과가 오잖아요. 네. 그렇게 갈기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네. 왜냐하면 걔도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묻혔구나. 네, 묻혔죠.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반응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딱 한 번 있었죠. 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쌓아두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네. 그게 지금 증오나 미움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증오는 아니고요. 그냥 억울함. 그리고 좀 두려움 이런 거죠. 두렵고 억울하고 그런 정도예요. 그죠? 네. 그게 미움이나 분노나까지는 이제 아닌 거고요. 네. 그죠? 가끔씩 분노로 가고요. 가끔 분노로 되고. 네. 그게 이제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제 분노가 되죠. 그렇겠죠. 점점 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온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네. 주로 이제 자기 비하 발언,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제 타인이 이제 비하하는 발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돼지다, 네. 뚱뚱하다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듣기 싫은데 겉으로는 쿨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쌓아두고, 그러면서 그것이 쌓여 있고,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이에요. 네.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하는 거예요. 네. 누노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비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죠. 네. 어느 순간부터 그랬을까요? 뭐 시기를 특정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조금씩 누적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네. 보였죠. 네. 그걸 알아차린 순간 어땠나요? 마음이?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냥 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좀 점점 커졌겠죠.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점점 커졌네. 그걸 끝이에요? 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알아차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누노님을 이렇게 비하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다 고스란히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쪽인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이없는 생각 아니에요? 그 부분은 혼나야 될 것 같아 정말. 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약간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하다면 그것이 속으로 안 쌓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쌓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가 얼핏 보기에 남들이 나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그걸 쌓아가는 것이 문제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저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 난 그러면 나 같으면 참 어이가 없다 하겠어.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어이가 없잖아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 그렇다고. 근데 얘기를 그렇게 다 하면서도 네. 그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합을 정리를 못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감은요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네.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 네. 그 자기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놀리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 특징이 같아. 그냥 뚱뚱하다 돼지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어요. 누노님을 일컫는. 좀 못나고 네. 좀 그런 이제 누노님 입장에서도 네. 누가 나한테 그런 긍정적인 얘기라도 좀 해줘야 뭐 이렇게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라고 스스로 할 텐데 본인은 그 말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타성해졌듯이 이렇게 되어버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주든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든가 뭐 이런 사람이 없었나요? 주변에 아예? 네. 부모님은요? 엄마? 네, 뭐 가족들 정도죠. 가족들 외에는 없었고.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딱히 뭐 말씀은 없으시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봐 주셨어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걸로 고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고백을 안 했으니까 네.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대처 같은 걸 할 수도 없었잖아요. 네. 속으로 이제 골마가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가 어떤 내 생활을 해내고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네. 뭔가 내 자신이 믿는 뭔가가 있지 않았나요? 나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 그냥 딴 거는 뭐 딱히 뭐 운동도 못하고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랬는데 딱히 그냥 잘하거나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는데 그냥 뭐 그나마 공부? 지금 공부 얘기하면서 쑥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대학 와서는 개판이라 대학 가서는 개판이에요? 네. 대학교도 고등학교 때까지 뭐 등수 매기고 그러나요? 네. 네, 성적표 오면 네. 석차가 나오죠.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나오는데요? 대학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왜 저랑 같은 시대 안 다니셨어요? 대학도 성적 가지고 그러나? 참 세상이 등수는 그렇더라도 뭐 학점이 나오죠. 학점이 나오니까. 학점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실례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비하 발언하게 되는 건가?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성적이죠. 근데 살면서 받아본 적 본인이 없는. 그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놔버린 학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목 중에는 나는 이 과목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도 뭐 C뿔 뭐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내 자신이 이제 탁 지탱하고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영역, 공부라고 하는 영역. 그나마 다른 애들이 비하하지 않던 부분. 그것도 이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럼 공황 상태. 공황 상태는 딱히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귀엽다. 워낙에 안 해서 공부를 그냥 생각해보면 이제 새 학기 다녔는데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고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좀 이번에는 진짜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스스로도 해야 되는 그 최선을 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놀러 그래서 다니고. 네. 그래서 나온 성적이니까 네.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딴 애들도 다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 놀러 다니는 척 하면서 할 거 다 하는 애들 많아요. 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네. 그게 이제 복구는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확실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고등학생 때도 뭐 딱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상담 주제인 네. 이렇게 위축되는 문제, 겁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네. 그거는 사실 지금 성적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겠죠. 오히려 내가 나를 스스로 비하했던 거. 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야죠. 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죠. 우선은 참 어이가 없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어이없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한번 봐보자. 네. 응?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일까? 좀 정적인 사람?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이렇게 뭘 감상한다던가 아니면 뭐를 이렇게 뭐 기타 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뭘 한다던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나대거나 설치거나 하진 않죠. 네.
차분하게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착성, 끈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공부 빼고는 끈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응? 아, 그냥 공부 빼고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어쨌든 간에 네. 좀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끈기도 있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죠?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내가 뭘 할 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특히 잘하지 못할 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려치고 싶으시죠? 지금 기타를 5년을 쳤는데 네. 예? 지금 잘 못 친다. 네. 그래서 확 때려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는 워낙 좋아하는 거라 워낙 좋아하는 거고 잘하고 잘못하고에 별 상관이 없죠. 그냥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요. 잘하건 잘못하건 그냥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영역은 잘할 필요 없죠. 그죠? 그쵸. 뭐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잘할 필요 없고.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 특히 사람을 사귀는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부분. 네. 그거는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아해서 즐기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막 연락처를 막 엄청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어도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더라도 네. 정말 좋은 사람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지. 네. 예? 만나는 여자마다 탁 이렇게 다 낚을 수 있다. 뭐 이런 선수가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선수를 보고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뭐 저런 자식이 돼 있어. 저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호감.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잘 못 치더라도 워낙 네.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즐기듯이. 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위주로. 그렇죠. 지금 함께 밴드하고 있는 친구들하고는 어때요? 이게 밴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소모임 내에서 요렇게도 합주해보고 저렇게도 합주해보고 하는 건데 네. 모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몇 해본 사람들하고는 어땠어요? 그냥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뭘 좋아하는 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하게 통하죠. 되죠. 네. 그리고 호감이 생기죠. 네. 그렇잖아요. 깊이 인물 아니잖아요. 거기선. 거기서는 비하되는 느낌 없죠. 네. 그죠? 네. 그런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저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그냥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나 그렇다는. 그것에 목매달 필요 없는 거죠. 네. 그죠? 그건 지들 취향이고. 네. 나는 내 취향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당해지는 거. 남의 취향은 남의 취향대로 인정하고 네. 나도 내 취향을 인정하고 네. 그게 당당한 거잖아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특히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취향도 다르고 선호 다 다르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죠. 뭐. 그래서 누군 날 보고서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호감이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서로 간에 끌리는 사람끼리 뭐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잖아. 누누님 누구에게 이렇게 호감을 느껴보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다. 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래도 좀 대화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도 누노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을 받으세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긴 하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 걸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뭔가 계기 같은 게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 딱히 먼저 접근하기는. 내가 누노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내가 사실은 이제 이 길로 이렇게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거든요. 사람들을 대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난 말을 거는 건 내 상상도 못했어. 네. 나도 지극히 내성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사람들을 가깝게 느끼지 못할까? 이게 내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풀려고 하다가 이제 심리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내성적인 것도 하나의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다만 이제 비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는 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다. 하는 이렇게 그렇게 겁먹는 지나치게 양심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말을 못 붙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 쪽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대해서 언짢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믿자야 본전이라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밝게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람들을 더 잘 사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제대로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고요. 이치가 맞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네. 내가 신나고 밝고, 네. 그런 상태로 있으면 다가온다니까요. 내가 굳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내가 나를 비하하지 않고, 내 자존감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나를 유지하고 있으면, 네.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좋은 기운이 풍겨요. 그러면은 이제 꽃향기를 맞고 벌떼 나비떼가 몰려오듯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남이 나 좋았다고 오면은 자부심도 살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사람은 이 스타일이 어울린다니까. 거기에 맞게. 막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것도 이제 간혹은 필요하지만 그건 특식이고 일반식은 평상시에 먹는 거, 평상시에 하는 방법은 자기 성향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관점이라든가 자기 속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섬세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살려서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고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밝게 그렇게 가지고 경쾌하게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즐겁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어리석게도 남들한테 들었던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었잖아. 어이없게도. 그것만 안 해도 확 달라져요. 지금 누노님이 보이는 표정 있죠? 웃는 거. 네. 얼마나 밝은지 알아요? 호감이 확 생기는데? 자존감 급상승? 지금 좀 밝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나름대로 좀 자아 성찰을 한답시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뭔가 되게 새로운데요. 자기는 못 본 거죠.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관심 가지고 봐도 보이는데
지금 아까 그 누노님한테서 느껴지는 기운하고요. 지금 기운하고 달라요. 지금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네. 밝아졌어요. 아까 전에 좀 이렇게 꼼지락대고 있었는데. 아, 그뿐 아니라 약간 좀 흐렸다 그런다면 지금 밝다니까? 맑고? 이 지금 같으면은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보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쌤도 그렇고, 이제 누노님도 그렇고,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자기 애착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잘 안 알았는데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줘보세요. 아까 표현하신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된 게 내가 지극히 내성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폐를 끼치면 어쩌나? 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한테 폐를 끼치면 어떠나, 남을 성가시게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남을 성가시게 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나만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원칙 규칙 같은 거죠. 네. 지나치게 양심적인. 네. 네. 일종의 오지랖이죠, 사실은 그것도 보면. 네. 좀 딴 사람들도 좀.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내 안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게 네. 굉장히 강한 부분도 없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친구들도 넌 되게 네 세계가 네. 확고한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표현해서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도 그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남한테 말 걸 때 말을 잘 못 걸게 되거나 하는 거. 패기치면 어쩌나, 성가시게 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져서. 그게 이제 자기애의 이면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자기애의 부작용 같은 거죠. 네. 아무튼 간에, 이해는 돼요? 네. 그러면 인정도 되고? 네. 평소 때 자주 듣던 얘기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관심도 쏟고, 이제 좀 교류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것 같아요. 자기 애착도 강하고, 자기 비하도 강하고. 자기 애착이 강하니까 자기 비하도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네.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으니까. 네. 사소한 것도 크게 보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좀 관심을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누노님이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 해야 되는 그런 감각적인 상황을 네. 못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맞았을 때 네. 도대체 왜 때리는지 이유라도 알고 맞자. 네. 라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보는 거. 그리고 내 책상에 그렇게 쓰레기가 모였을 때 한 번 개판을 치든지 하든지 해서 네. 어차피 같은 능력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네. 왜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는지에 대해서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 먼저 시도해보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게 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네.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라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통로, 네. 이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의 기회를 누노님은 좀 놓치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는 것을 없애고 하는 이런 것, 네. 자기 작업하고는 네.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네. 이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 관심을 나에게 돌리는 것과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균형 있게 맞춰줘야 이 순간에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주변 상황에 맞게 뭐 도움을 청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참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럼 문제 원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상황도 봐야 되는 그렇죠. 치우치게 네. 자신만 보지 않고 너무 자기애만 갖고 자기만 보지 말고 관심을 주변에도 두는 것. 이게 이제 조화 균형을 이뤄가는 방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안팎으로 다 온전한 방법을 다 갖추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게 풀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 앉아있는 듯이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밝거든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뭘 이제 새로 느낀 점이 있다든가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 해볼까요? 이전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되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주시니까 그거에서 되게 깨닫는 게 많고요. 그래서 한번 너무 제 탓만 했던 것 같아서 한번 다른 쪽으로 저 말고 저를 둘러싼 환경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은전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그 이전 내담자들에게도 항상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본인의 성격 검사했던 거, 네. 배터리 검사에서 이제 나왔던 언어성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했잖아요. 동작성과 언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균형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 관념적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막 만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것도 내 생각으로 막 해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그래? 이거 뭔데? 하고 물어보고 설명을 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만의 세계로 만들어가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는 거 친구들에게 그게 이제 손 내미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엄마한테도 엄마 나 오늘 옷 입은 거 어울려?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나가면서 자꾸 이제 좀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런 노력을 해보시면 네. 훨씬 가벼우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지 좀 몇 달 후에라도 네. 다시 좀 사연을 보내주시든가 네. 그렇게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드백. 네, 그렇죠. 네. 공개 방송에 오셔서 네. 이랬어요라는 얘기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요. 너무 짧지 않나 그 기간은? 아니 뭐 10일이면 뭐 며칠 안 남았죠? 네.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네. 그래도 그 습득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력 습득 능력이 있으니까 네. 이건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좀 용기를 내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손도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하다가 버퍼링이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소 수줍은 듯 그렇게 배실배실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왠지 오늘은 저희가 한 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딱 저희 아들 나이예요. 제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게 수줍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을 우리 아들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나 한 궁금함이 일어서 오늘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또 우리 아이만의 또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 상담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버그라는 별칭을 가지신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방세님 그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발휘할 수도 없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백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통제 불능의 상태처럼 놓이는 거,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상태가 그대로 같이 나타나고 같이 나타나죠.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이제 공황장애라는 이제 그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 전에 정말 장난 아닌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렇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제일 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나쁜 생각으로 이제 가득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머릿속이 이제 온통 그걸로 힘들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하고 이제 약을 먹으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몸 상태도 좋아지고 하긴 했는데 1년 동안 약을 먹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먹지 말고 좀 견뎌보자 하고 이제 해서 6개월 정도 잘 견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가 또 똑같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몸에 무리가 갔는지 또 계속 이제 그런 불편한 상태, 힘든 상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증상이 심할 때는 차나 지하철 타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이제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방을 받으면 되겠지만 계속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이제 사연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약을 먹고 있는 거고요. 네. 예. 많이 불안하시겠네. 네. 예. 이분 한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버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화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살짝 조금 떨리고 했어요. 떨리고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셨어요? 네, 심장 박동수가 약간 조금 높은 정도? 네, 그러셨구나. 네, 여기 지금 방세님 나와 계시는데 함께 인사 나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골드버거님. 네, 예. 네, 이거 사연을 주신 지가 좀 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고 지금 이제 이 사이에 혹시 그 골드버거님 주변에 어떤 어떤 상황? 근황이 어떠신지. 네. 아, 이 사연 보내고 나서요? 네. 네. 사연 보내고 나서, 그다음, 아시는 분, 이쪽 심리학 쪽으로 전공하신 분한테, 네. 이제, 저의 증상을 좀 말을 했더니, 네. 그래서 그냥 그럼 인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추천하신 곳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약을 제가 끊었다가 다시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죠. 그럼 약 복용과 상담을 함께 지금 겸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상담 받은 지는 한 몇 회기 정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상담 받은 건 2회 정도 됐고요. 1회? 2회. 2회요. 2회? 네. 네. 원래는 뭐 매주 가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네.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담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네. 그래가지고는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네네. 좀 많이 바쁘신가요? 네. 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군다나 인지상담 같으면은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은. 거기서 선생님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안 하시던가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권하셨죠? 예. 네.
근데 이제 골드버거님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두 번 이렇게 해보시고 어떤 효과는 보셨나요? 일단 처음 상담하고 나서 약간 좀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 끌고 갔었는데, 네. 문득, 이렇게 내가 혼자 아프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한 제 친구들과, 그다음에 제 회사 내에 있는 친하신 분들한테만 제 증상을 말했어요. 아, 도움을 요청하셨군요. 네. 네. 그랬더니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주위에서도 크게 그렇게 걱정할 증상 아니고 나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친구들은 좀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데 넌 연예인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또는 직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거나 뭐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한 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상담했었을 때 호흡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예, 호흡법 아주 중요하죠. 예. 네. 그럼 이제 호흡법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인지상담을 받으시면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연습하고 익히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마음의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다 세우신 거네요.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을 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탄다던가 버스를 탄다던가 했었을 때, 네, 본인이 갑자기 좀 긴장하고 있었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좀, 네, 마음을 다 도닥거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아직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언제 또 공황 상태가 올지, 뭐 심박수가 빨라지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불안은 늘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증상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인 건 못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역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자기가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거기서 바꿀 걸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지 치료가 내 사고 방식, 내가 뭘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극 자체가 일어나는 거,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요. 네. 그죠? 하지만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을, 관점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화 연결도 되고 했으니까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서도 한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셨는지 그거 좀 자세히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문득 되게, 이거 타면은 뭔가 발작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감이. 네, 예감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보냈어요, 지하철을. 두 번째는 약간 심호흡을 하고 나서 타고 나서 혼자 스스로 이제 괜찮아 갈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확 전환이 되더라고요. 나쁠 정도로. 이제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전에 배웠던 이제 호흡법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이겨낸 것 같아요. 애써서 이겨냈네요. 위기가 왔는데. 네. 자, 근데 그럼 그 부분에서요. 네. 괜찮아 했는데 어떤 순간 확 전환이 왔죠. 네네.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것은 어떻게 배운 방법인가요? 스스로 생각해내신 방법인가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네. 괜찮아. 이거는요. 네. 나빠져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제 그 인지치료 받으러 가시면요. 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제 괜찮아 하는 것이 왜 나빠져라라는 거하고 똑같은지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마음이 내가 의식하고 마음 먹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내가 의식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내 통제 더 밑에 있는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거. 근데 내가 이제 괜찮아 하고 나한테 자꾸 암시를 주잖아요. 그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암시를 자꾸 주게 되면 잠재의식에서는 이게 시소 비슷해가지고요. 그 반대 여감시가 걸려요. 그러니까 괜찮아 한다는 거를 이미 잠재의식에서는 네가 불안해서 그러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 지금 불안해 이걸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터질 거야 이게 무사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에서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흡을 딱 하면서 내 마음이 뭐가 불안한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살펴보는 게 좋아요. 괜찮아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얼마나 나빠지나 보자. 그리고 뭐 많이 나빠지면은 그 순간 뭐 잠깐 내려가서 속 고르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얼마나 나빠지나 뭐 어떤 불안한 게 올라오나 하고서 마치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탁 낚싯대를 들여놓고서 이게 언제 무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이 불안하거나 이 공황장애 이게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오히려 살펴보면요. 그러면 이게 안 와요. 네. 이런 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무식하고 무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그런 대처법이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선생님하고 미리 좀 의논하셔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좀 듣고 그렇게 하세요. 남의 말 잘 안 들으시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그런 경향이 아니라 보니까 그 고집이 지금 자기를 망치고 있다니까? 네. 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남의 말도 좀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그 노력이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 통화가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 네. 혼나는 느낌은 안 드셨나요? 아니요, 저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방선생님 얘기하는데, 네 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답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 순간 뭔가 딱 통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쵸? 네, 제가 장애 왔었을 때 항상 저 스스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 전환이 됐던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내가 되게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구나. 네. 몇 번 그 실패했는데도 그 무식하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걸 똥꼬집이라 그런다니까요? 네. 똥꼬집 버려요? 네, 버리겠습니다. 예, 골드버그님 오늘 통화해서 반가웠고요. 네. 그 공황장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잘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도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돼서 반가웠고요. 저희 네. 8월 10날 공개 상담할 때 한번 네. 참석해 주시면 얼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박 선생님. 네. 네, 골드버거님이랑 이제 전화통화 하면서 굉장히 시원해 하시면서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예, 예. 그리고 방 선생님도 오늘 또 한 건 하신 것처럼 득이만만? 의기양양? 사실은 이런 사연을 접할 때요. 네. 제 마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씩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면은 뭔가 퍼뜩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도 좀 이렇게 상담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정말 한 건 한 보람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저하고 상담하는 방식이 많이 좀 다르세요. 그거를 두고 이제 너무 저는 이제 방생님더러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이제 공황장애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 신체적인 거에 영향을 미쳐서 당장 불편함으로 느끼니까 때로는 이제 강한 직면이 필요해서 한번 확 깨주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다행히 골드버거님이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신 것 같아요. 예, 예. 딱 수용하시는 게 전화 너머로도 들려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겠는데요. 이메일 상담 내용이 되게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조절 잘 했으니까 여유를 갖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존감 하락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에 지친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제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친정 부모님께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는 현실입니다. 이거 참 가슴 아파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A4 용지 4장을 넘겨버려서 포기하고 짧게 제 인생에서 현재의 제게 영향을 주었을 만한 사건들을 브리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고 아빠는 사람들에게 엘리트라고 불렸으며 칭찬과 존경을 받으셨고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사셨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 좋으셨고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도 잘 하셨습니다. 나는 아빠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릴 적 아마 유치원 입학 전인 것 같은데 엄마의 제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에 대해 몰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충격으로 기억의 부분을 잊어버렸고 영화처럼 이미지로 기억의 부분과 그때의 공포감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게 성폭력이었다는 건 나중에 중학교 즈음에 이해했고, 그러나 항상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죄책감, 이런 생각은 비교적 안 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가위에 심하게 눌려서 심할 때는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일 거라는 엄마 제자의 말을 믿고 비밀을 지켰고,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소식을 듣고 그 제자가 군복을 입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옛 제자가 찾아왔다고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 둘을 집에 남겨두고 만난 거 사러 시장에 가셨는데, 둘만 남았을 때 이 제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습니다. 세 번째, 이민 온 후
몇 년 후에 언어 문제, 직장 변경 문제로 힘들어 하시다가 아빠는 도박에 심하게 중독이 되어버리셨고 우리 집 재산은 물론 외가 친척들 재산까지도 상당 부분 탕진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때부터 하루에 3, 4시간만 주무시면서 힘든 일을 하셨고 도박하러 며칠 외박하시다가 충혈된 눈으로 집에 오셨을 때 드릴 돈이 없으면 폭력적이 되는 아빠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 13살부터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독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외모가 나이보다 많이 성숙했고 발육이 빨라 어린 나이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돈 벌고 공부하기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괴물눈을 하고 나타나셨을 때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모아드리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어른들께 손 안 벌리고 학비와 개인 생활비 모두 내가 번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나 때문에 엄마의 인생을 망쳤다며 아빠의 성을 가진 나를 미워했던 외할머니에게 내가 엄마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공부도 독하게 했고 미국에서 탑5에 드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할 때부터 할머니가 나의 호칭을 누구누구씨 새끼에서 온전히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웃고 밝게 지내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지내므로 엄마 주위의 사람들이 엄마를 부러워하시는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지냈습니다. 엄마의 노력으로 아빠는 10년 만에 도박을 끊으셨고 지금은 두 분이서 그럭저럭 잘 살고 계십니다. 4번째,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처음으로 엄마를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혼을 했고 남편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 사람을 믿고 사업을 벌이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이유로 말을 안 해서 사태는 더더욱 나빠졌고 현재는 빚더미에서 겨우 헤어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기 기저귀 값이 없어서 기저귀 안에 키친타월을 대고 있던 적도 있었고 임신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는 취직 실패로 결국은 친정엄마가 생명보험을 깨서 마련해준 작은 가게에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빚도 갚아나가고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얼마 후 시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정신연령이 아이가 되셨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가족과 절교한 상태이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고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님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자르고 잘라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2장이 훌쩍 넘네요. 저는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아이가 2 있습니다. 내가 웃어야 아이들이 행복할 텐데 자꾸 나의 현실이 정말 지칩니다. 하루에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자면서 생활을 합니다. 힘들게 공부한 만큼 전공을 살려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싶었지만 짧은 직장 생활 후 너무 많은 공백 기간으로 취직난으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환경 등으로 취직에 실패했습니다. 주위의 졸업 동기들은 하나둘 넓은 집을 사고 자신들의 커리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놀기만 하던 친구들이 나보다 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인터넷 사진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또 결혼을 해서 풍족하게 여행 다니며 아이 키우는 친구들, 시부모님께 도움받고 사랑받으며 결혼생활하는 친구들, 자꾸 부럽고 우울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항상 웃고 밝습니다. 그래서인지 용기 내어 남편에게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고백했지만 남편이 그런 건 네가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심리상담 효과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겠죠.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어디다가 털어놓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줄이고 줄였어도 이렇게 길게 하소연을 하셨고  참 줄이기 힘들었겠다. 정말
참 기구하죠, 어떻게 보면. 네. 이분한테는 왜 이럴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3살부터 해가지고 결혼 전까지 계속 일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아빠의 그 도박으로 인해서 탕진하는 그걸 갖다가 이게 보충해 가면서 그래도 돈을 남겨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명문대 이렇게 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결혼 후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계속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선생님,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그런지 저도 참 알고 싶네요. 이 선생님이 이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 해요? 공부를 하기 전과 마음 공부를 한 후. 저는? 이분이 항상 이제 여기 보면은 밝게 웃는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밝게 한다. 네. 이 속이 얼마나 참 답답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밝게 웃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속은 정말 이렇게 그 썩어 문드러진다고 할까?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 전이죠. 네. 네. 네, 마음 공부, 그러니까 애프터. 일단 비교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과. 네네. 네, 이런 뭐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준을 세워놓는 거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보게 되니까 첫째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좀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수능이 이제 임박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르는 걸 더 알려고 하지 말고 틀렸던 문제를 더 이상 틀리지 않게 유지하는데 애를 써라. 그것만 한두 개만 해도 굉장히 등급이 왔다 갔다 사실 그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13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생활비도 본인이 다 하고 엄마도 도와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은 접어두고 다른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막연한 동경, 선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박복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한탄하고 네.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절망도 느끼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교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챙기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지쳤다고 그래서 좀 하소연도 하고 좀 힘을 좀 얻고 싶다고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은정 선생님이 마음 공부 전과 후 네. 이렇게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부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한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네. 것이 있는데,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비교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어떨까? 주체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어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도 하고 하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다른 좀 편하고 괜찮은 그런 환경에서 그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레벨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비교를 하자면. 네. 그죠? 근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내가 훨씬 더 열악하고 안 좋았죠. 네. 근데 같은 레벨이었다. 그걸 사람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하고 한 동기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을 헤쳐내고 정말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를 할 때 주어진 주변 환경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헤쳐나오고 했는가 하는 그 사람의 행위 중심으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내 처지가 불우하고 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이건 이제 나 잘났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내 삶이 어렸을 때 그 친정부터 쭉 해왔던, 이제 이어져 왔던 삶,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삶, 그리고 역동, 뭐 시아주버니는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고 그 시부모를 갖다 온통 떠맡게 되고 장남도 아닌데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어째서 벌어질까? 왜 벌어지나 하고서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벌어지는 건 그대로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살아왔던, 그것도 훌륭하게 헤쳐나오면서 살아왔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런 환경이니까 야,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인가 보다. 아예 이렇게 그냥 수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주어졌다면은 뭐 포기해버리고 이랬겠지만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너무 가혹한 얘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분한테 힘이 되는 얘기가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좀 편하게 살고 뭐 형편이 나은 이런 사람들하고 형편 환경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해가면서 내가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베풀고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나는 흑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런 역경 같은 거, 이것은 내가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거다.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이게 정말 마음 공부에서도 최고 단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훌륭하게 사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방생님 수학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수학 잘했죠. 네. 그 수학에서 항상 공식에 보면 x가 나오잖아요. 네. 그 x에 무엇이 대입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입하는 그 x를 제대로 대입하자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정말 그 대입해야 될 x 값을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오프닝에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것처럼 네. 여기 이분도 그 x의 값을 무엇을 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뭐 부끄럽거나 또는 뭐 후회하거나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왕 이렇게 삶이 펼쳐지는 거, 내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의지도 하고 기대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헤쳐나가는 좀 남다른 훌륭한 삶, 뭐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런 게 주어지겠지. 아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약해질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쓰면 어떤 부분에서 베풀면 나에게 이제 보상이 되는 게 내가 베풀고 쓴 그거와는 다른 종류의 보상이 생기는데 다른 종류의 그 보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내게 없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분도 남편한테 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네. 그건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야속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남편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 남편은 이 부인을 도와줄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남편도 이분이 걷어먹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게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크구나.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좋은 끝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힘들더라도 네. 꿋꿋하게 그래서 살아가라는 거죠. 네, 이분에게도 그런 행복함,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이분에게도 이제 그런 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연의 이치는 우주의 섭리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이메일 상담까지 마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문 상담하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위축되거나 이제 공황 상태거나 이런 그런 어려움을 네. 겪는 부분을 다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상담에서는 환경적인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에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도움을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좀 온전하게 보는 거,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해가지고 위축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그대로 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쪽으로 그렇게 스스로 힘을 얻어가는 이제 그것이 핵심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이제 습관이 든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보게 되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내담자에서도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얘기를 했을 때 내담자가 미처 생각 못했다 이렇게 네.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보여진 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나 자신에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항상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슬프다 그러면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슬프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텐데 슬프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택 언어 한번 해보시면 반갑습니다인가요? 네.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 얼굴을 보면서 덩달아 나도 행복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발점은 자신을 믿는 데서 출발하죠. 네. 예. 네. 오늘 전화 상담부터 해서 이메일 상담까지 해서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나원 시즌2 벌써 5회네요. 네, 그렇네요. 네. 5회가 50회가 되고 500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순위가 좀 떨어져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번 공개 상담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f life is a river and your heart is a boat, and just like a water baby born to float, and if life is a wild wind that blows way on high, and your heart is Amelia dying to fly, heaven knows no frontiers, and I've seen heaven in your eyes.
And if life is a barroom in which we must wait round the man with his fingers on the ivory gates, where we sing until dawn of our fears and our faiths, and we stack all the dead men in silver-dressed crates. In your eyes faint as the singing of a lark, that somehow this black night feels warmer for the spark, warmer for the spark, to hold us till the day when fear will lose its grip and heaven has its way. Heaven knows no frontiers, and I've seen heaven in your eyes. If your life is a rough bed of brambles and nails, and your spirit's a slave to man's whips and man's jails, where you thirst and you hunger for justice and right, then your heart is the pure flame of man's constant night. In your eyes faint as the singing of a lark, that somehow this black night feels warmer for the spark, warmer for the spark, to hold us till the day when fear will lose its grip and heaven has its way, and heaven has its way, when all will harmonize and know it's in our hearts. The dream